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황건적의 난은 삼국지의 시작을 알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황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설에 등장 안 합니다. 진짜 막장의 주역 26대 환제, 27대 영제입니다. 환제와 영제, 무엇을 책임져야 되나? 바로 외척과 환관이에요. 한왕조 내내 외척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결국 외척과 공존하는 관건은 관리예요. 첫 번째 방법은 분열입니다. 디바이드 앤드 룰. 황후를 열어두면 더 좋아요. 분열이 더 심해집니다. 그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황후 후보가 될 수 있는 후궁도 많이 둡니다. 그리고 후궁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후궁 후보인 궁녀도 많이 둡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 세력을 키워서 견제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환관의 비리를 어디까지 용납하느냐는 건데, 환제는 무한 개방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방법, 분열시켜 놓고 견제 세력도 키웠어요. 첫 번째는 대를 이어서 황후를 배출하는 겁니다. 환관을 이용해서 양씨 집안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환관 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 또 이제 관료군의 힘을 쓰니까, 외척이 대장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방사 연대를 얘들이 다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환관 세력은 무럭무럭 크고 등씨 집안은 축소가 되죠. 그런데 환제가 또 수를 씁니다. 자, 두황후가 환제의 세 번째 황후가 됐는데요. 두씨 집안도 예전에 외척 가문이었어요. 두황후의 아버지가 두무입니다. 근데 이 두무는 인품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양씨 집안, 등씨 집안 도둑나는 걸 봤는데 훌륭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억지로라도 훌륭해야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훌륭하시다고 해서 절대로 바보같이 가만히 있지도 않았죠. 양씨 집안을 숙청하면서 환관 세력이 마구 커집니다. 두무는 적의 적은 나의 편이다 라는 공식에 따라서 환관을 증오하는 관료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관료 세력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외척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외척이 옛날 같지 않은데 어떡하겠어. 힘없으면 굽혀야지. 그렇게 해서 관료군하고 친해지고, 미래의 관료인 태학, 즉 성균관 유생들하고도 이제 잘 지내면서 이제 자기 이렇게 명망을 올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역사책 보면 외척 환관은 꼭 악당이라고 나오고 관료는 꼭 착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권력가의 행동은 그 권력 구조와 그 권력가의 존재 형태로 나옵니다. 비유를 들면 독불 장군인 숲속의 호랑이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사냥터에 들어오면 부인하고 자식도 물어 죽여요. 무리 생활을 한 사자는 자기 가족한테는 진짜 잘합니다. 일개미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뭐 개인의 성품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먹이 사슬 속의 구조와 존재 방식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개미 한 마리를 벌크업 시켜가지고 호랑이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일개미는 죽어라고 일만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필거리면서. 그리고 나만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우린 팀으로 살아야 돼, 그럴까요? 관료들은 외척이나 공신보다는 낮은 가문이거나 덜 세력가, 또 지방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환관처럼 황제라는 뒷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처럼 서로 뭉칩니다. 개미의 힘은 집단성에서 나와요. 관료가 뭉친 거를 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당쟁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감이 안 좋은데, 당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원래 환관이나 외척 집단에서 그 자기 시각에서 본 겁니다. 저것들이 별거 아닌데 뭉치면 좀 살벌하단 말이야. 개미도 세상 무서운 게 군대 개미잖아요. 아, 이게 치사한 놈들이 말이야. 때로 덤비면 호랑이 사자도 못 당해요. 당이라는 건 나쁜 거다. 니들이 어떻게 건방지게 무리를 짓냐고 호통치는 겁니다. 관료들도 뭐 할 말은 있어요. 니들이 권력을 남용하니까 우리가 뭉치는 거지. 뭐 좌우간 이런데, 이 당시로 돌아와서 환제 때 이제 외척이 약해지니까 황제와 외척, 환관과 외척 간의 균형이 깨져 버립니다. 환관의 횡포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죠. 이렇게 되자 166년에 관료들이 뭉쳐서 환관을 공격합니다. 환관 세력은 200명이 넘는 관료를 잡아 투옥합니다. 이때 환관의 라이벌이었던 외척의 대장님이신 두무가 나서서 관료들을 변호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삼각관계가 묘하게 형성되는데 환제, 이기적인 황제인 환제는 환관의 편을 듭니다. 환관에게 대든 관료들을 모두 고향으로 추방하고 이 당시 용어로 금고라고 하는데 이제 가둔다 이런 건데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관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날려버리는 거죠. 너희들은 평생 다시 벼슬을 할 수가 없다. 이때 반기를 든 관료를 착한 관료라고 해서 청류당이라고 하고 이들에게 가담하지 않은 관료를 탁한 관료라고 해서 탁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청류당에게 금고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역사에서는 이것을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두무도 이렇게 되니까 위험해졌는데 다음 해인 167년에 환제가 사망해 버립니다. 아버지를 걱정한 황후가 독을 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이밍 좋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돼서 두 황후가 권력 서열 1위가 됩니다. 환제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황후와 두무는 조카인 12살 영제를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두무와 두 황후는 자신들이 확실히 주무를 수 있는 황제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제가 즉위한 168년에 두무는 서둘러서 청류당을 회복하고 막 등용하고 청류당의 영수였던 진번을 재상으로 삼아서 환관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관들의 역공을 받아서 오히려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정말 듣기엔 좀 이상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무는 대장군이고 황후 있고 청류당도 복구했는데 어떻게 환관한테 깨지냐. 게다가 두무의 아들들도 연대장들이었어요. 이 진짜 문제는 두무한테 있었는데 두무가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청류당만 계속 등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제가 이제 언젠가 환관들을 치려고 그러는구나. 진번도 계속해서 칠 건 빨리 쳐야 되니까 빨리 환관을 치자고 그러는데 계속 우물쭈물해요. 역사책인 이야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두무가 이제 마지못해 두태우한테 가가지고 환관을 다 죽입시다. 그랬더니 또 두태우가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다 죽이냐. 걔들 중에 착한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돼서 두태우가 우물거리는 바람에 그리고 또 태우는 환관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환관이 나쁜 놈이라도 그걸 어떻게 다 죽여.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면 정의라는 의무로 킬링필드 만드는 게 정의가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책 자체 옛날 역사책에 이제 흔히 쓰는 오류고 실제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고 두무가 이게 귀족들은 우물쭈물한다고. 그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일단 하여간 그렇게 사니까 결단력 떨어져요. 이건 이제 앞으로 삼국지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는데 몸을 안 하려고 그래요. 또 하나 진짜 문제는 사실 이 사람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빼앗긴 권력을 회복하자. 다시 날개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청류당 등용해가지고 정말 청류스럽게 살 거면 그거 외척 왜 해? 그냥 과거 급제에서 관료로 살지. 근데 사실 외척이 되면 관료처럼 살 수도 없어요. 이게 권력 구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외척이 된 이상 이만한 권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료처럼 정의롭게 조그맣게 행사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 옛날 외척이 되든가 죽든가 뭔가 좀 건전한 방법을 찾으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이제 죽기 살기에 몰린 애들이 역습으로 나오니까 돌아가시는 거죠. 169년에 황관들이 두무와 진번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황제를 반협박합니다. 이것도 협박을 한 거지. 황제랑 결탁을 한 거지.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튼 이렇게 돼도 비밀이 또 누설되니까 양측이 군대를 소집해서 대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황제가 환관 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다가 조서를 때립니다. 황제가 이러이러한데 황제는 환관 편에 있다. 병사들이 누구 말 들을래? 그랬더니 뭐 병사가 다 도망치죠. 결국 두무 아들은 병력을 잃어버리고 포위돼서 자살하게 되고 일가와 뭐 관련자들이 대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청류당도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탄압을 받아서 100명이 살해되고 600~700명이 다시 추방됩니다. 이때부터 이것을 2차 당고의 화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환관들의 진정한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두무와 두황후는 하나 큰 실수를 더 했는데 영제를 황제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어리니까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린 애를 후계자로 선택하는 경우는 어리니까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다루기 쉬울 것 같지만 또 하나 문제가
제가 어리기 때문에 걔 본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금방 자라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금방 변하죠. 양태우하고 환재가 했던 실패 사례를 보고도 이걸 못 깨달았는지 똑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인간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지 못 얻는지 진짜 참 이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나긴 과정을 통해서 외척도 청류파도 숙청당하고 환관의 시대가 열렸는데, 영제는 한나라 역사상 환관과 최고의 콤비를 이룬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환관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매관매직입니다. 청주당이 반기를 든 이후로 환관들은 더더욱이 영혼 없고 양심 없는 사람을 관료로 뽑아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철저해집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매관매직이죠. 돈도 벌고 말 잘 듣는 관료도 뽑고 이거저거 일거다득이죠. 한나라의 법칙 일거다득.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모든 관직의 공정 가격이 정해져요. 심지어 재상직까지도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관료가 되더라도 일단 돈은 내야 됩니다. 돈을 내는데도 선불, 후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내고 취임을 하거나 일단 관직에 취임한 다음에 벌어서 갚는 방법입니다. 대신 후불을 할 때는 2배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양심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 국가 민족을 위해서 내 한번 바치리 하고 재산을 털어서 관직을 산 사람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일단 투자금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하다 보면 끝나는 거죠. 영제 시대에 환관의 세력이 절정에 달하면서 수천 명의 환관 중에 대장급인 10명을 십상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십상시가 모든 욕을 다 먹는데 알고 보면 십상시의 진짜 두목은 영제입니다. 황제가 되었음에도 영제는 뭐가 부족한지 돈을 그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매관매직을 합니다. 영제라는 이름이 시호인데 이 시호는 그 사람의 치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뜻은 뭐냐면 어지러움이 줄지 않는다. 웃기는 건 이름이 괭인데 괭은 또 아주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어지러움은 줄지 않고 계속 아주 커진다. 영제가 취임할 때 수도에 동요가 돌았다고 하는데 새 황제를 영접하러 가는데 그 동네 미녀가 돈을 세는데 능숙해서 돈과 금으로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동요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역사책에서 흔히 쓰는 장난인데 무슨 동요가 돌아. 지난 다음에 이제 그런 소문이 도는 거죠. 이 동요는 영제의 사치가 아니라 태우의 사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나중 얘기라고 보면 사실 그냥 영제의 돈 밝힘을 풍자한 말이겠죠. 그리고 솔직히 돈만 밝혔어. 돈은 어디다 쓰게. 다른 것도 당연히 밝힙니다. 외척 관리도 환제가 쓴 일거다득 수법을 다 씁니다. 그뿐 아니라 더 진보적인 수법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아예 도저히 황후가 될 수 없는 집안에서 황후를 뽑는 겁니다. 환제의 실수는 뭐냐? 황후를 3명이나 뒀는데 다 옛날 외척 집안에서 뒀어. 이러면 안 돼. 아예 바닥에서 끌어오자. 그 유명한, 이제 다음에 등장할 유명한 하황후가 원래 백정 집안 출신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척을 계속 누르고 환관들은 나가서 돈 벌어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제가 앞에서 무능력보다 무책임, 이기심이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무책임, 이기심의 끝판왕이 후계 구도를 두지 않는 겁니다. 태자나 후계자를 두면 권력이 분산돼요. 결국 그쪽으로 줄을 서게 되죠. 원래 권력이라는 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태우도 계속 죽이잖아. 그래도 적어도 나라를 위한 책임감이 있다면 서로 견제하는 구도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폭주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태자를 둬서 권력이 분산되는 것도 싫다 이거예요. 덕분에 영제는 정말 신나게 살긴 삽니다. 환관에 휘둘리면 눈치 보며 살았다는 건 그건 역사책에 나오는 소리고 정말 그건 거짓말이에요. 외척 없어. 환관이야 뭐 황제한테야 잘하니까. 그러니까 신나게 사는 거죠. 손권이 제일 욕먹는 게 자식들도 번갈아 숙청하면서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편에도 뭐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 뭐 노망에 들었네, 능력 부족이네 이런 말들 하는데 이게 사실 무능력이 아니라 무책임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송건만 그랬냐? 환재, 영재 다 그랬어요. 송건도 이거 보고 배운 겁니다. 사실은 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가 죽을 때 나라 걱정하면서 제갈량에게 아들 유선이 능력이 안 되면 당신이 황제를 하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거 진짜예요. 현대인들은 이 말을 그냥 유비의 착한 유비의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왕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겐 이건 정말 착한 그게 아니고 무슨 제갈량이 그만큼 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황제를 너무 많이 보고 그 황제들의 결과로서 나라가 엉망되고 자신의 삶이 엉망되는 꼴을 정말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라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유비의 멘트가 정말 감동 멘트였던 거죠. 이 말 한마디로 유비가 최종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뭐 국가와 미래 백성을 걱정해야 된다.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면 빈말이라도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그래서 소설에도 그래도 분위기는 느끼게 합니다. 영재도 등장하고 십상시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할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아마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한족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잘 안 할 겁니다. 바로 중국 주변 민족의 성장입니다. 삼국지에서는 위호촉이 주변 민족을 치고 제압하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은 환제 시절부터 이 민족이 강성해져서 이미 한나라 영토 내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적도 있었어요. 요동에는 부여, 고구려, 선비족이 성장하고 있었죠. 서쪽은 더 문제였는데 강족은 더 세게 그 이전부터 이미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이러니까 변경에는 벌써 군벌이 성장하게 되죠. 한족과 이민족의 혼성군단이 생깁니다. 동탁, 여포, 장려, 장제와, 장수, 마등, 마초, 방덕, 한수, 그리고 그 관중의 양씨, 그런 온통 군벌들이 없다면 여기다 요동의 공손찬 이들 빼고 삼국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이나믹의 절반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삼국지에서 한가닥 하는 군벌과 장수들은 이미 환제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건적의 난은 중국 내지에서 성장하고 있던 신흥 세력들이 군벌이 돼서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외방에서는 이미 성장해 있었고 그들 군벌들이 내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건적의 난은 내우 외환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위호촉 삼국이 삼국시대 내내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민족과 전쟁을 벌이는 이유, 진나라가 나라를 통일하자마자 이민족들이 치고 들어와서 5호 16국이라고 불리는 남북조 시대가 시작된 것이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 얘기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 얘기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화공, 모종강 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그냥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